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퇴로가 보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랭킹에서 그 전략에 대한 힌트 가득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오늘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 그대로 혹독하고 너무나도 뾰족한 오늘입니다. 랭킹 우리 5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장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유가가 80이 아니라 이젠 $100 재돌파,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구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시장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오랜만에 저희 랭킹5 와주셨는데 지난주보다 더 어렵고 답답한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란발 리스크에 시장이 한번 흔들렸잖아요. 그때의 위기감과 지금의 위기감, 그 무게감 자체를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대표님? 아닙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렇죠. 바뀐 게 없는데 그러면 왜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요동을 치느냐, 이 얘기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그동안 하락할 때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이 미국도 유가가 빠졌고 심지어 미국은 셰일오일까지도 생산을 해내는 석유 생산국입니다. 석유 시추국이고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입장 차이가 분명히 나온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 미국의 시장이 계속 요동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군사 활동이 증가하게 따른 어떤 비용 부담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정책 기조에서의 불안정성들, 이 세 가지가 지금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정책으로 사실은 처음에 관세 소득 받은 걸로 국민들에게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 이 소비 활성화된 걸로 다시 미국의 GDP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관세 정책 자체가 아예 위법 판정이 나왔었고, 오히려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도 이 관세를 다시 환급해주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은 결국 그동안 고물가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전쟁을 일으켜서 고물가를 또 힘들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당연히 석유 생산을 전혀 할 수 없는 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석유값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어려웠던 기업들이 오히려 정유사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회사들, 특히 NCC 업계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주시하셔야 될 거는 지금 시장이 동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판단을 드려야 되는가? 저는 단순히 이제 손바뀜 자체가 일어나는 기간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목요일 날 급락이 나왔다가 화요일 날 잠깐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많은 기술자분들이 접근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 자체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은 그 영역적인 충격 여파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란 장관이 뭐 유가 200불 갈 때까지 우리가 버텨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란 역시도 수출을 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 타격이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지금 봉쇄가 되어 있는 것은 자승자박의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지금처럼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것에 대비했을 때 일단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당연히 어떤 종목을 내가 갖고 있던 것이 내가 손절가까지 왔다. 이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야죠. 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원금 회복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더 싼 종목들, 그리고 더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매수 기회가 가능하다라고 강력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다. 같이 변한 게 없으니 가격만 메리트 있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라는 시장의 특징 먼저 잡아주셨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어떻게 보시는지 최대한 다양한 분의 의견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황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중동발 리스크가 짧게 끝나지 않고 뭐 장기화될 것이다. 차남이 또 선출이 되면서 강경 노선이다. 이건 미국장이 아직 계산이 다 되지 않은 구간이니 중동 리스크를 추가적으로 열어놔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팀장님의 시선에서는 어떠세요? 지금 구간에서는요? 일단 유가는 우리가 지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130불 언저리까지 갔었어요. WTI 기준으로요. 아마 이번에도 그 부분을 상정하고 가는 것 같은데, 가더라도 결국은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변수는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한 타코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네. 트럼프는 지지자들한테도 조금 한 소리 들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유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만 이제 뭐 공포 지수라던가 그다음에 심리 지수라던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은 거의 이제 바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뭐 정치적인 변수나 이런 전쟁 변수는 좀 제외를 하고 수급 이슈만 또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번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고 다음 주도 미국이 동시 만기입니다. 지금 역대 최대 규모 만기 규모가 기다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한 방향성, 아래쪽 방향으로만 다 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급이 위든 아래든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가 변곡점이 나오기 되게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여차하면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뭐 당장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바로 언제든지 뒤집혀 버릴 수 있는 V자 반등도 가능한 위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은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기 이번 주 지나더라도 미국이 다음 주 영향을 좀 받는다면 다음 주까지는 그 변동성 여진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바뀐 거 하나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과거에 유가가 중동 유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금도 크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순수출국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불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막연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버티시거나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처럼 그런 시장은 저는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과거에 이제 이런 중동 전쟁들 AI가 들어오고 나서 저는 좀 더 빨라졌다라고 보는데 과거 보면 항상 전쟁의 최정점일 때 유가는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 부분들에서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미 유가는 원월물들은 다 지금 현재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백어데이션 상태거든요. 원월물이 더 싼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비정상 시장인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되는 뭐 원월물이 다시 비싸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란이 더 확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미 원유 가격 시장, 원유 선물 시장에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뭐 사실 지난주에 빠진 거 대비하면 뭐 종목에 따라서는 덜 빠진 것도 있어요. 확실히 지난주는 다 우르르 밀렸다면 지금은 오늘도 빠지긴 합니다만 지난주 저점보다는 위에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충격도 계속 완화되어 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변동성 계속 가져가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지금 버티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더요. 개인 수급 한번 봐주세요. 최근에 적극적인 개인 수급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4조 넘는 순매수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5,000에서 5,200대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워낙 신용잔고 두껍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상 최대의 신용융자 악순환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리스크, 이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은 크게 가지지 않아도 괜찮나요? 아니면 이게 뇌관일 수도 있나요? 아직 저한테 질문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아직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비율 봐야 돼요. 결국 지수가 올라와서 당연히 신용잔고도 당연히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통상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35% 넘어가면 위험해요. 네, 위험합니다. 그거는 위험한데 지금 비율로만 보면 30% 전후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20% 전 초중반이었거든. 20조 초중반이었는데 지금 신용잔고는 한 50% 정도 올랐죠. 근데 지수가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리고 예탁금은 130조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과거에 30조 중반이었던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지금은 20%대 후반이나 30% 초반 정도로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레버리지를 과하게 쓰는 분들, 특히나 그런 종목들 중에서 특히 호가창이 얇은 종목들은 시장 대비 조금 푹푹 떨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호가도 막 굉장히 많이, 호가창도 갭이 많이 벌어져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 어쩔 수 없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반대 매매를 막으려면 억지로라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가로 밀면 호가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전반적인 저는 시장 예탁금 규모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저는 양호하다라고 보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의무적으로 한국 시장을 비중을 아마 줄이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매크로 상황이 이러니 일정 부분 위험 자산 자체를 줄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미국 항공 다 마찬가지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팔고 떠난다라고 무조건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저는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변동성 구간 이후에 조금 더 큰 추세까지 볼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이란 사태 시선은 머물 거고요. 대신에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이 있는지, 방탄 종목이 있는지 그에 대한 고민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조선 쪽은 저희가 따로 볼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원, 유가, 천연가스, 비료, 사료 이쪽에만 중점적으로 두 번째 키워드 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 텐데요.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김덕호 대표님, 저희 유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대형 원유주들 봤더니 이쪽도 변동성이 오늘은 워낙 큽니다. 지금 지수와 하락하니까 이쪽을 봐야지 하면서 해지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에너지원 가운데 원유 유통체인, 천연가스 좀 넓게 들여봤을 때 투자 매력 있는 곳 있다라고 대표님 보실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피난처가 될 수 있겠지만 피난처가 내 영원한 미래의 주택이 될 수는 없겠죠. 단기간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자는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게 평생 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한 만큼 급락도 빨리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미 유가가 지금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인데 여기서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다가 어떤 꼴 납니까? 갑자기 이란에서 우리 빨리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터키 지역 터키에 이제 파핀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터키가 이걸 다시 민감하게 걸고 넘어지는 순간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란은 온 세계로부터 집중폭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못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하고 수출 규제와 금수 조치하고 여기에 자산 동결시키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토 회원들까지 건드리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할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200불까지 가겠다 이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유가가 들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정유주가 강세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로 200불까지 간다는 시장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까요? 금리를 동결시킬까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정유주가 올라가는 건 하루 이틀이라 하지만은 시장이 빠지는 그 압박을 못 이기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방탄을 입고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방탄조끼가 아니라 폭탄조끼 입고 나도 같이 뛰어들어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더 됩니다. 위험하다. 오히려 여기서 지금 추격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추격 매수를 내가 다른 거 다 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락 나왔으니까 그 급락 나온 만큼 내가 이거를 SOL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정유주를 사겠다. 그러면 미국 주식들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쉐브론 주가 한번 보세요. 오늘 장중에야 200불까지 올라갔다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10% 상승했던 게 3% 상승으로밖에 마감되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 비용 부담들도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악재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 종목에 가지고 굳이 내가 어떤 종목에만 매목되지 않겠다는 거죠. 차라리 현금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유주가 간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석화업계, NCC 업계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전략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의 장기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유가의 고공행진, 그러면서 물가 압력,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방향성에 무언가 다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인플레 관련해서 이쪽은 수혜라고 시장은 보는 걸까요? 황 팀장님, 오늘 자원개발 관련주 가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장중 고점 대비로는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반사수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 인플레이션 방어주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빨간불이 좀 올라오기는 해요. 메리트 있다라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런 종목군들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주식인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매크로 이벤트에 휘말려서 저는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제 히토류 관련 주식으로 올해 내내 좋게 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수급도 좀 꼬여버릴 수도 있고요. 투자자들마다 생각이 달라질 거라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좀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 빠질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릴 때 이 주식이 올랐다는 거는 만약에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이런 주식은 확실히 밀릴 확률이 매우 높겠죠. 만약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름이라던가 그다음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오늘은 그 기업들도 다 빠지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다음날 바로 반등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뭔가 그냥 위험 자산 다 팔자의 느낌이 확실히 강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 아무리 대폭락이 와도 과거 서브프라임 때도 오른 종목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날은 어떤 이 명분으로 오늘 뭐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전쟁 때문에 빠진다는데 왜 전쟁 관련 주식들은 같이 떨어지고 기름 주식들은 왜 같이 떨어지느냐.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냥 위험자산을 줄이는 시기라는 거라고 저는 해석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이 2가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반대로 이런 주식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거는 퍼스케 인터내셔널이나 오늘 올라간 주식들을 매수한다는 거는 지금 전쟁이 더 크게 확전될 거다라는 거에 베팅하는 겁니다. 네,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 최정점에 주가 빠지고 그랬던 것처럼 뭔가 이제 전쟁이 지금 나올 나쁜 뉴스들이 다 나왔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매매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뭐 당장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결국 기업 가치를 따라가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잘못 추격 매수를 했다가는 조금 뭐 시장 변동성에 있어서 완전 엇박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에너지원 중심으로 팀장님 한번 순환매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오늘 새롭게 비료, 사료까지 강하게 움직입니다. 순환매 흐름을 저희가 보면서 뭐 사라 마라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순환 흐름을 볼 때 사료, 비료까지 이제는 넣어서 봐야 그렇죠.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건가요? 오늘 롯데정밀화학이나 네. 뭐 한일사료나 질소 관련 주식들, 그다음에 사료 관련 주식들 이런 쪽이 굉장히 좀 강한 부분들인데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격도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전쟁이 확전된다라는 변동성이고 만약에 여기서 더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냥 다 던지고 그냥 주식 안 할래 이게 되지. 그 와중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주식을 들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행인 거는 이런 매기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도 시장에 붙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비료 사료주들, 뭐 기름 주식들, 뭐 트레이딩 그 상사 관련 주식들은 조금은 뭐 신규 매수는 조금 접근을 좀 보수적으로 하시더라도 리스크 관리 잘 하시는 전제 조건 하에 진입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죠. 자, 오늘 여러 갈래에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진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는 방산의 움직임에도 최근 주목도 높입니다. 오늘 장중에 조선 쪽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기도 해서 이쪽은 조금 더 안정된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같이 조명을 해볼 거고요. 자, 기회가 될지 추세만 보면 될지 먼저 방산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래프를 보면서 오늘 하루의 변동성은 단기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김덕호 대표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3대장 그리고 여러 종목들이 고점이 오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워낙 많습니다. 정말 비슷한 그림을 지난주 한 거래일에서도 봤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반등을 단기적으로 노리는 전략으로 방산주 접근 괜찮을까요? 워낙 수출에 대한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본다면 어떤 전략 지금 방산 괜찮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우리나라 K2 전차가 국내에서 시험을 했을 때 3km 내에 사격을 했을 때 뭐 명중률이 뭐 90%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그걸 빌미로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이집트에 수출했습니다. 근데 중동에서 K2를 실제로 시험을 했는데 평지에서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4.2km 거리에 있는 표적을 100% 맞춥니다. 심지어 가상의 표적지, 전차 크기의 표적지가 아니라 오토바이 정도 크기의 작은 표적지를 놔두고 쐈는데도 맞추다 보니까 야 너희 뭐야? 왜 이렇게 스펙이 좋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때 현대로템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격장이 제일 긴 게 3km짜리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기가 수출이 되면서 오히려 신뢰도가 더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시장성에 대한 전망이 더 커진다는 거죠. 자, 실제로 현대로템이라든가 아니면은 LIG 넥선 같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계속 강세를 가다가 뭐 오늘 장중에서는 좀 차익 매물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향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뭐 노스롭 그루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로키드 마틴과 같은 기업들도 사실은
전통적인 방산주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못 가고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미국의 방산주들은 순수 방산주기 때문에 사실은 탱크 만드는 데서는 탱크만 만들고요. 비행기 만드는 데서는 비행기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터지지 않으면 이 라인을 증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말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 SNS 트루스 조사에다 글을 올렸던 게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너무 많이 돈을 가져가고 있다. 이 기업을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설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예 SNS에 올렸어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 한 달 뒤쯤에 베네수엘라 작전이 시작됐고 거기서 또 다시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란 작전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방산주들의 전통적인 하드웨어를 판매했던 기업들은 사실 알고 있는 미국 방산무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방산주 중에서 새롭게 전평가를 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미국의 팔란티어예요.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 배출이 절반 정도 이상이 나고 있고 지금 AI 산업 소프트웨어 얘기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이거는 민간 시장 성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방산 시장 속에서도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와 체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AI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만큼 전략 무기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특히 지휘 체계 면에서는 이제 전산화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하나 시스템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 시스템은 위성 관련주로 많이 뜨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AI 연합지 통계 체계를 수주를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팀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드웨어 쪽에 집중을 해서 만약에 지금 떨어진 것을 저가 공략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라면은 저는 방산주보다는 차라리 재건주를 가져가십시오. 오히려 지금 이란 사태로 인해서 외교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누가 우위를 가져가겠습니까? 당연히 러시아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협상 이후에 다시 이제 협상 기간이 좀 더 좁혀진다는 점을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면은 방산주도 매집을 해야겠지만은 지금은 양대 섹터를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십시오. 방산이 좀 세였을 때는 재건주 사셨다가 재건주 좀 올라가면은 좀 팔고 방산 다시 사고 아마 내년까지는 저는 이 전략이 계속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과 함께 재건 저희 짝지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이에 전략 활용해보자라는 조언 나왔고요. 오늘은 방산과 또 다른 짝꿍이기도 한 조선의 메리트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황 팀장님, 물론 LNG선 발주가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수혜가 된다라는 것도 한 축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또 한 번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대미 투자 관련해서 대미 특위 법안 소위 만장일치 통과 소식. 그러니까 미국향 매출 다시 한번 마스카에 대한 모멘텀도 부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허들을 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할까요? 지금 조선주에 대한 매력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요? 조선주는 올해 사실 상반기까지는 전쟁 전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네,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시장 흘러가는 대로 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펀더멘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마스가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고 지금은 어쨌든 LNG 유가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서 오늘 피팅 업체들이라든가 특히 삼성중업이라든가 관련 이제 에너지 관련 시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오늘 주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오늘 전쟁 관련 수혜주, 유가 관련 수혜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종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삼성중업은 조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고요. 태광 같은 경우에도 급등 이후에 더 뻗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있고 한국카본이 지금 제일 흐름은 좋은 상황입니다만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겠다라고 방향을 확실하게 뻗어나가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언제든지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오늘 밤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느냐 또는 팔고 현금을 갖고 가느냐 이런 부분 자체가 오늘은 소위 베팅이에요. 자신 없으면 현금 가지고 쉬시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 밤에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올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물렸으니까 들고 간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베팅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난주 화수 같은 그런 급락이 나오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 특히나 학습도 많이 됐고요.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나오는 선물 쪽에서 흐름들도 봤을 때 거의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까지는 저는 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밑에 떨어지는 룸보다는 반등의 룸이 조금 더는 많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를 그래서 연결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수 하락에 많은 분을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크게 만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으니까요. 1시 넘어가면서 또 한 번 흔들립니다. 황 팀장님, 저희 지금 토닥토닥 지금 결전의 시기 배팅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이어서 좀 질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의 시총 1000조 붕괴, 1000조에 환호했던 시기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또 붕괴, 오늘도 심상치 않은 오후장의 흐름이라서 삼전 하이닉스 가지신 분들도 불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나오고 있는 투톱의 흐름 자체 어떻게 지금은 냉철하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지난번에도 고점에서 거래량 많이 실리면서 빠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사실 코스닥 기업들 코스닥 대장주보다는 더 많이 밀리고 있죠. 네. 장중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양전환하기도 했었고요. 에코프로도 상대적으로 선방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 또 안 좋은 뉴스도 나왔고요. 우리가 우려스러운 거는 그냥 계속 이런 부분이잖아요.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거나 취소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심리적으로 좋은 안 좋은 영향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기계적으로 줄이는 그런 수급들이 다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지난주 수요일 같은 장에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들어선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턴을 하려면 뭔가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콜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내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이제 기업이 될 거 삼성전자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적 추정치들이 좀 나오려면 아직 좀 멀었죠. 전쟁과 관련 이 본판에서 어떤 좋은 뉴스를 내봤자 그냥 시장에서는 윗꼬리만 달리고 그냥 잠깐 통하더라도 윗꼬리만 달리고 그냥 시장에서 사장될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이 변동성 구간이 마무리되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이제 시점이 나오려면 이제 1분기 끝나고 이제 한 4월 정도는 가줘야 이제 어느 정도 좀 뭔가 윤곽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코스닥 대형주 안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코스닥이나 다른 개별 종목단으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한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스러운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삼성전자 오늘 많이 빠집니다. 10%대 급락세인데 이것도 궁금해요. 대규모 생산 차질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오늘부터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에 나선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10일이니까 내일이네요. 관련된 리스크 역시 지금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지금 작용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라고만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만큼 이제 반도체 DS 부분 사업 매출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고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파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바일도 판매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전 판매도 이루어지고요. 근데 지금 가전 같은 경우는 판매가 쉽지가 않은 원인이 지금 관세 영향도 계속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사실은 수출을 해도 손에 떨어지는 게 좀 적었었고 오히려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돌려도 가격 부담이 있었고 특히나 미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전망이 계속 하향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구매력이 떨어지고 우리 가전이 한 1, 2년 쓰고 냉장고 바꾸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노란봉투법 관련까지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시기 자체가 좀 교묘하게 맞물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언론에서 더 자극적으로 다뤄지는 것뿐인 거지 여기에 너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우리가 마냥 반도체라는 좁은 시각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비를 했을 때 항상 벤치마크 역할을 했었던 지수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대응을 한다고 보면은 한국 시장이 지금 수입이 어렵다. 그리고 제조업이 조금 가동이 늦어지게 되면서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이 좀 일부 조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증시 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연동 기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말미에는 저희가 국제유가 고공행진 그러면서 태양광, 풍력, 신재생 쪽에 더욱더 매수세가 강력해질까?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2차 전지 역시 그 관련 수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2차 전지에 볼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분위기가 매일매일 달라서 참 어렵습니다만 황 팀장님, 에너지원 이쪽도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슈 말씀해 주셨던 이슈도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코스닥 수급 관련한 ETF 관련 수급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들이 저는 많이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나 아마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이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오늘 조금 부럽지 않을까. 기름값 네, 무섭더라고요. 기름값 때문에 네. 아마 그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센티적인 영향도 분명히 줄 것 같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전기차 판매량도 은근히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분명히 주가에는 당연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2차 전지 섹터들은 사실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보면 확실히 많이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대비는 강합니다. 예, 확실히 그런 부분들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저점보다는 아직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섹터들은 특히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는 조금은 보시는데 너무 작은 거 말고요. 큰 것들 위주로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 수급에 힘이 네. 미칠 수 있는 내용주에 한정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 상황이라면 뉴스 일정 모멘텀엔 어느 정도 반응을 할까? 이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김덕호 대표님, 2차 전지 한다면 지난주부터 저희 인터배터리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수요일 이벤트가 있어요. 워낙 지정학적 리스크로 힘든 시장 분위기인데 일정, 전고체 관련 로드맵, 로봇 이런 이슈에 대한 반응도 당일날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그렇죠. 여전히 저는 먹거리가 남아있다고 봐요. 앞서서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내연차 타시는 분들이 전기차 좀 부러울 것 같다 했지만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전기가 생산은 국산이지만 그 만들어지는 원재료는 다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도 결국에는 그 타격을 피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길어야 6개월 내로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인터배터리 데이뿐만 아니라 4월에는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일시적인 어떤 화해 제스처를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공격을 일시 중단한 상태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다시 한번 뭐 군사적 행동을 연이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단계 수위를 이제 낮춘다든지 하는 요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처럼 조정이 나오는 기간들 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싸게 할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이벤트는 잘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에 집중해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랭킹5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황희연 팀장, 김덕호 대표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